중상주의. 도시와 그들의 화폐제도에 힘입어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국가 형태로 더욱 조직화하면서 중상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체제가 발전했다. 이 체제의 이름은 취즈상인, 직물중개인, 곡물 판매상 같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따왔다. 이 중상주의는 대략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경제체제를 지배했다. 모든 중상주의자, 특히 새로 탄생하는 국가의 통치자들 목표는 금과 은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이들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과 은을 모아야 한다는 걱정이 늘어갔다. 권력 유지는 무기와 직업 군인을 충분히 보유하는 데 달렸고 이는 많은 자본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은 우호적인 무역수지, 즉 수출 초과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 체제 아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은 금과 은으로 지불했고 수출국은 자본이 늘어났다. 결국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수출용 재화를 생산하도록 독려했으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고안해냈다. 중상주의는 봉건주의보다 개선된 체제다. 대체로 중상주의는 삶의 질을 높였고 더 많은 상품을 사용하게 했으며 중산층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상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이익이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귀족계층에게 돌아갔으며 대다수 사람들은 빈곤 속에 살았다. 켄의 조상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 조상도 자유기업을 실행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해줄 그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수세기를 살았다. 이처럼 중상주의는 분명 컴패셔니 시스템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중상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중상주의 체제 내의 자체 결함 외에 당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사회 역사적 변화로 중상주의는 서서히 쇠퇴했다. 중상주의의 주요 결점은 실질적인 부의 척도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돈 축적에 있었다. 금을 소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소유해 어떤 유익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배금 사상은 성경만큼이나 역사가 깊고 지속되었으며 성경은 오래전에 그 사상을 경고했다. 금이 전부라고 한 극단적 황금 만능주의 신봉자들은 농산물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므로 담배 같은 수출용 작물만 재배하도록 농업을 제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담배만 재배하면 우린 무얼 먹고 살지?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진정한 부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줄 때 얻는다. 인간의 행복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는데 금고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지 뭐 그리 중요한가? 근대 자본주의를 구축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상은 무엇인가? 최초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자유기업을 형성하고 켄의 아버지를 인도했으며 우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상은 괴짜 스코틀랜드인 애덤 스미스가 그 출발점이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으며 특징적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심지어 외모조차 평범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커다란 코와 튀어나온 눈 그리고 아랫입술이 두드러진 그는 카리스마는커녕 발음이 분명치 않았고 신경성 경련과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 자신도 나는 내 책들 말고는 멋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스미스는 1723년 에딘버러 근처 커콜디라는 이름의 작은 스코틀랜드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살 때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2년을 더 공부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아직 10대였던 스미스는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지?
어떻게 그 부유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먹고 입고 쓸 것을 더 많이 생산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 내린 그의 답은 세계가 자유기업 체제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스미스는 한 국가의 부는 돈 축적이 아니라 분업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세상 사람들이 갖춘 에너지, 아이디어, 기술이 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미스의 말을 바꿔보면 분업은 공공의 부를 증대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부는 금 보유량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춘 각자 다른 독창적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껏 출판된 경제학 서적 중 단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에서는 그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책 서두에서 스미스는 분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다. 그 유명한 이야기의 주제는 핀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된다. 핀을 만드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주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해 하루에 하나의 핀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조금 숙련된 사람도 기껏해야 하루에 핀 20개를 만든다. 그러나 심지어 스미스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지는 않았다. 핀 제조업체는 보통 어떤 특수한 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철선을 만들고,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곧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길이가 맞게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머리 부분을 붙이기 위해 다른 끝을 준비한다. 또 다른 두세 사람은 핀의 머리 부분을 만들고 붙이는 일을 한다. 평범한 핀 하나는 각자 구체적인 임무를 맡은 여러 노동자의 작업 결과다. 1700년대에는 노동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하루 48,000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4,800개를 생산한 셈이다. 만약 모든 노동자가 따로 하나씩 핀을 만들었다면 그 공장은 10개에서 최대 200개를 생산했을 것이다. 스미스의 이 간단한 이야기는 그의 요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임무를 완수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구체적이고 구별되는 작업으로 구분하면 생산성은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국가의 부는 증가한다. 이것이 분업이 국부를 증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노동자가 전문화하면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계를 고안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 분업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이렇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생산 공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마음껏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하자. 스미스의 통찰력은 기본적인 것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했다. 그의 통찰력은 핀 공장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국가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사람과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사람의 중요성에 관해 할 말이 훨씬 더 많았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지에 호기심이 많았다. 그 호기심은 그가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대 분위기에 따라 진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스미스도 사역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경제학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사실 그 시대에는 경제학자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애덤 스미스가 지금 우리가 경제학과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는 사람들이 도덕 철학이라고 부른 것을 전공하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는 시장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관련해 이론을 세웠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다. 스미스는 이기심과 자기보정 같은 강력하고 상충하는 동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염려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압력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도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기 행동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즉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하는 내면의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이 공정한 관찰자를 일종의 큰 소리로 말하는 양심처럼 강력한 목소리로 간주하며 그것을 무시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에 이끌리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과 컴패션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보았다. 더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종종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스미스는 도덕적 영역과 반대되는 경제 영역에서 공정한 관찰자를 또 다른 조절하는 힘으로 대체했다. 그 힘은 바로 경쟁이다. 자유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는 사람의 열정은 경쟁이 통제한다는 의미다. 경제의 역할. 스미스는 경쟁 욕구를 인간 본성의 일부로 간주했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경쟁 욕구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힘으로 작용하므로 나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상충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생산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가 원하는 제품을 그들이 지불 가능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사회가 앞서 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의 욕구에 자유 통치권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즉,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스미스는 정부가 국민의 사익 추구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선함이나 관대함을 입법화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만일 그들 각자가 개인적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올바른 일을 하려는 경향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였다. 그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굳게 믿었다. 자유시장의 필요성. 스미스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착취적 사업 관행에 관대하지 않았다. 그는 순진하지도 당시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의 탐욕스러운 관행을 눈감아주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는 같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심지어 파티장에서조차 대화가 항상 대중을 속이려는 음모로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정직하지 않은 사업가들이 꾸민 악의적 협정을 압도한다고 믿었다. 사업가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때 스미스는 정부가 어떤 종류의 법이나 규제로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지 보았다. 그는 간혹 탐욕스러운 사업가들이 그들의 사업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가령 정부는 무역에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부 산업의 독점을 허용하거나 보호법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었다. 스미스는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만약 사업가들이 함께 공모해 자신들 사업에 우선적 특권을 부여하거나 정부가 그들에게 입법성의 특혜 혹은 경쟁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연적 자유 맥락에서 작동해야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우리가 재발견할 필요가 있고 또 빨리 재발견해야 하는 애덤 스미스의 또 다른 이론이다. 스미스는 유독 사업자와 정부 간의 불미스러운 유착을 두려워했다. 그는 정부가 인간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상인과 제조업자, 그 누구의 비열한 탐욕이나 독점하려는 성향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인간 본성에는 현실적이었지만 시장의 양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상주의적이었다. 스미스와 자유방임.
그는 말 그대로 행동하게 맡겨두어라 라는 의미의 자유방임 정책을 옹호했다. 다시 말해 경제 문제는 혼자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경제 철학은 보이지 않는 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사업 전체를 이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그 주체들이 홀로 남겨질 때만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어떻게 폭주하는 탐욕을 막을 것인가? 가령 한 힘있는 상인이 개발한 바나나맛 아이스바가 상업고에서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 상인이 아이스바 이름을 바나나 스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하자. 그 상업고 학생들이 이 바나나 스틱을 아주 좋아해 오후만 되면 상인이 공급한 물건이 완전히 동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힘있고 탐욕스러운 그 상인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아이스바를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아이스바를 더 비싸게 받기 시작한다. 그는 아이스바를 만드는 유일한 공급자라 원하는 만큼 값을 받을 수 있다. 켄의 가상의 조상을 떠올려보자. 그는 가난하고 힘도 없지만 이 욕심 많은 상인이 별로 만들기 어렵지 않은 무언가를 비싼 값에 팔아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쟁이다. 켄의 조상이 그 상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켄의 조상은 욕심 많은 그 상인보다 많이 받을까? 아니면 적게 받을까? 물론 적게 받는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업에 뛰어든다. 결국 스미스가 말했듯 자신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그의 경쟁자 때문에 자신이 사업에서 밀려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럼 다시 자유방임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직 한 상인만 바나나맛 아이스바를 팔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바나나 스틱이 상업고의 공식 아이스바가 된다. 그리고 스튜어트 씨의 상품인 침팬지의 선택은 판매가 금지된다. 교장 선생님이 한 상인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교장 선생님은 상업고 앞 보도가 상인들로 붐비고 아이스바를 실은 카트가 교문을 막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욕심 많은 상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도 있다. 안전, 특혜, 이타심 등 그 동기가 어떻든 결과는 같다. 비로소 가격 상승이다. 바로 가격 상승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다. 시장 간섭에서 좋든 나쁘든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도덕적 문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전혀 편견이 없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장에서의 선의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무엇이든 실패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너무 강하게 개입하는 탓이다. 사익 추구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이다. 자본주의 시대는 사실상 국부론 출판 이후 시작되었다. 스미스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했고 그것은 기존 사상을 바꾸는 개념과 돌파구로 작용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개별 행위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공동체나 계층의 구성원으로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예전 방식처럼 합의나 명령으로 결정을 내렸고 개인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뉴턴 이전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가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만일 누군가가 부자였거나 부를 취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가 제 기능을 하는지, 즉 부를 축적하고 얻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경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잘못 공식화된
종교적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힘있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보호받는 그들의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현상을 합리화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익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 다시 말해, 일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사회와 교회는 이윤 동기를 죄악시하고 잘못된 것으로 비난하곤 했다. 미국 작가 찰스 벤 도렌은 놀랍게도 아주 최근까지 대부분의 인간은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 부족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벌다라는 문구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받은 유일한 돈은 스스로 생산한 것의 일부를 마을 사람에게 팔아서 얻은 것이다. 그 돈은 소금처럼 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계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이 팔거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종류 중 하나인 노동 개념조차 없었다. 사실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소나 상품의 값을 매기는 것과 같은 종류다. 한때 여러분의 가치는 신분으로만 결정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살해되었다면 그 살인자는 처형당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몸값이라고 부른 것을 지불했을 수도 있다. 이때 귀족의 몸값은 1200실링, 자유농부는 200실링이었고 노예는 아예 값을 매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터로, 회사에서 회사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었다. 만약 여러분이 노예라면 여러분의 의무는 땅에 속박되어 일하는 것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이거나 장인이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이어받았다. 또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스미스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구축한 놀랍도록 간단하고 강력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았다. 그의 이론은 뉴턴의 만류인력 이론이 그런 것처럼 정밀하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의 옹호자로서 도덕 입법화 정책을 반대한 반면 도덕과 품행을 인간 최고의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패나 탐욕에 관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체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합리화 내지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미스의 사상을 이용하는 것은 실수다. 양심이야말로 그의 관심사에도 가장 중심에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옳은 것을 하려는 욕망, 즉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바로 그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 자본주의 비판. 애덤 스미스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서구 세계 변화는 흥미로웠고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불행히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는 어두운 일면이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사악한 것이고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만큼 충분히 어두웠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가장 설득력 있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보았던 대로 자본주의를 잠깐 살펴보자. 우리는 양심이 없는 자본주의를 애덤 스미스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는 자유방임을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가 행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노동자 착취, 부도덕한 사업 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혼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일부 자본주의자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몇몇 자본가는 자신의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전혀 상관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고통스러운 유산이다.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역사의 또 다른 교훈 중 하나다. 도시 위기,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출현으로 인구는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750년에서 1850년까지 유럽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서 2억 6,600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 위생 개선과 질병 통제는 전반적으로 사망률을 낮췄고 새로운 인구 성장은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났다.
수백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거나 공장이 위치한 신흥공업단지에서 태어났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독한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끔찍한 빈민가가 생겨났다. 도시가 일하러 들어오는 다수의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도심 주택은 전적으로 불충분했다. 더구나 주택 건설 기술은 산업 기술보다 뒤처져 있었다. 사람들은 낡고 파손된 건물이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즐비한 판자촌 또는 허술하게 지은 새 주택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도시로의 이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더 잘 살게 되더라도 그들이 이사온 곳은 더 나빴고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도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옛 고향이 친근했으며 안정감을 주었다. 교구 교회와 오래전에 설립한 사회단체가 있고 대가족이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 출신도 종종 있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으로 둘러싸인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과 상실감 그리고 혼란을 느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끔찍한 어려움을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예전의 도시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시골 마을의 편협함에서 탈피하고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동안 사람들은 도시를 소외의 장소로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도시의 많은 노동자 속에 존재하는 하찮은 개미처럼 느꼈다. 도시는 점차 가치관이 파괴되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존재들이 뒤엉켜 사는 곳이 되어갔다. 기술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한편 삶을 부정적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예를 들면 도시는 많은 사람이 자연,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했다. 당대 작가들은 공장이 어떻게 노동자를 비인간화했는지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그들에게 새로운 폭군 같은 힘을 행사한다고 느꼈다. 기계가 사람에게 쓸모 있는 대신 마치 사람이 기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프랑스 역사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작업의 전문화가 증가하는 현상은 폭군의 독재 정책보다 노동자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전문화에 노동자 가치를 하락시킬 잠재 요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도덕 기준이 없을 때 노동자가 악용 내지 착취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때로 현실로 드러났다. 미성년 노동. 처음으로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일터로 나갔다. 그들은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심지어 16시간까지 아주 오래 일을 했다. 주당 평균 노동은 거의 80시간에 달했고 이름 몹시 고되거나 정신이 멍해질 정도의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다. 때로 노동자들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을 떠나 비참한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특히 몇몇 방직 공장은 여성과 아이들을 착취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 낯선 사람의 감시 아래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엄격한 회사 규정을 사소하게라도 위반하면 매질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때로 아이들은 깨어있게 한다는 미명 아래 구타를 당했다. 미성년 노동자였던 로버트 블링콘은 공장장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1820년대에 글로 쓰여 널리 알려졌다. 공장은 보통 더럽고 조명이 희미했으며 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나 규제는 거의 없었고 산업재해는 빈번했다. 노동자 동요. 사람들이 도시, 공장, 빈민가에서 함께 시달리다 보니 오랜 유대는 무너졌다. 교구교회, 귀족 영주, 장인들의 길드에 보이던 충성심은 사라지고 일부 사람들은 비참한 작업 환경에서 함께 겪는 동병상련의 정서로만 유대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점차 정치적으로 활발해졌다.
1800년대 초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켰고 조직을 결성했으며 공장을 파괴했다. 이 모든 활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장군 혹은 왕이 될 것이라고 지목된 네드 러드라는 인물이 노동자 군중을 선도한다는 소문이 영국 노동자 사이에 퍼져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폭도들은 곧